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5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집주인들이 어쨌든 이제 반등했으니까 빨리 팔아야겠다라고 해서 매물을 되게 많이 놓는다고 하는데, 오를 때 팔자, 이런 현상들이 어떻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와 전세가율이 현재가 고평가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승이 추세적으로 계속 진행되기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팔 기회로 삼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1주택자의 경우는 굉장히 이게 하이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을 팔았는데 계속 집값이 올라서 계속 더 올라버리면 새로 이제 진입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보고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지금 사실 낮아지고 있거든요. 얼마나 낮아지는지, 전세가율이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판단해보고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1주택자의 경우는. 다만 다주택자라면 저는 이제 몸집을 줄여나가는 과정은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주택자로 돌아가는 건 상당한 모험, 용기가 있는 그렇죠. 행위이기 때문에 혹여나 이제 계속 제 의견과 다르게 반등을 계속하게 되거나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무주택자로 돌아가는 것은 좀 리스크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토시님도 거의 한 17년 전쯤에 이제 투자를 막 시작하시고 아직도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어떤 계기로 이 투자를 시작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말씀하신 17년 전 2006년에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이제 부모님이 권유로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 아무것도 모를 때 자기 자신이 능력에 대한 평가가 안 이루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뭘 좀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약간 이제 소위 말해서 스스로를 고평가할 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에 입지라 그랬지 그럼 입지가 좋은 게 뭐지 뭐 이렇게 했을 때 소위 뭐 주서들은 뭐 직주 근접이 좋다더라 학군지가 좋다더라 근데 직주 근접의 학군지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자본이 통할 수 있는 지역의 직주 근접 학군지를 골라봤을 때 이제 2006년에 구입을 하면서 근데 2006년에도 집값이 계속 정점에 치달아가고 있을 때였지만 좀 더 계속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 선택이 옳은 줄 착각을 하고 굉장히 즐거워했던 내가 잘 골랐구나 역시 내가 입지를 잘 봤네 뭐 이런 우쭐했던 적이 있었는데 착각이었던 건 이제 두 가지였는데 해당 시기가 이제 상승장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던 시기였고 두 번째는 인근 지역에 대규모 입주가 기다리고 있었던 예정돼 있었는데 그거를 망각하거나 이제 간과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럼 그때 삼토시님 뭐 실례가 안 되는데 나이가 그때는 어떻게 되셨던 거예요? 뭐 대략적으로 20대 후반? 20대 후반. 되게 일찍 시작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아쉬움이 남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살 때 뭐 기준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이럴 때 내가 집을 사야겠다 이런 식의 집을 사야겠다 어떤 집을 사야겠다 뭐 이런 기준들이 추가되신 게 좀 있으신가요? 결국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간과했다. 상승장 막바지로 가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고 주변부에 대규모 입주가 계획되어 있었던 걸 간과했다.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인근의 공급 물량을 좀 꼭 확인해야 되겠다. 향후 몇 년간의 공급 물량을 확인해야 되겠다는 그런 습관이 생겼고 또 하나는 이제 상승장 막바지로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데 이게 지금 상승장 막바지야. 그렇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또 제가 똑같은 얘기하는 게 펀더멘탈 대비 고평가됐냐 저평가됐냐를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지표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로는 전세가율 기준이 진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서울 기준으로는 이제 서울 평균 기준 전세가율이 55% 이하면 제가 좀 추천을 별로 안 하고 있는. 왜냐하면 과거에도 60%가 넘었을 때 이제 매매가가 본격적으로 상승 전환했기 때문에 55% 이하면 좀 중장기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중요한데 어떤 집을 사야 하는지도 중요하니까 제가 결국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확정된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좋다. 주식으로 치면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확정된 미래라는 게 뭔가 했을 때 결국은 언젠가는 전기차 시대가 언젠가 올 것이다. 오죠. 언젠가 올 것이다 해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소액을 투자했는데 그게 성과가 좋았다거나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제가 늦게 알아채서 알아보니까 이미 많이 올랐더라고요. 확정된 미래, 언젠가 올 수 있는 확정된 미래에 이미 투자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부동산에서도 보면 이제 확정된 미래가 있을 텐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고령화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피할 수가 없죠. 저출산이 심화됐고 그래서 인구가 감소가 되고 고령화가 심해지는데 제가 일본에 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있어 봤는데 제가 특이점을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앰뷸런스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는 겁니다. 낮, 밤 가리지 않고 그만큼 먼저 고령화 사회에 돌입한 일본이 겪고 있는 단면이죠.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 지인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두 지인 모두 최근 몇 달 내에 이제 부친 또는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한쪽 지인이 모친과 한쪽 지인이 부친이 두 분 다 심근경색을 앓았는데 한쪽 지인이 모친은 생명을 건지셨고 한쪽 지인이 부친은 돌아가셨거든요. 그 차이가 뭐였냐면 대형 병원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지신 분은 이제 대형 병원이 근처에 있어서 바로 병원에 가서 살릴 수도 있었지만 이 돌아가신 분은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일본이 사례 그리고 제 지인이 사례를 봤을 때 이제 고령화 사회 고령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를 들면 이제 대형 병원 주변에 입지
대형병원 주변의 단지가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좀 판단이 지금과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성의 학력, 남성 대비 학력 상승 현상은 하나의 추세거든요. 실제 대학의 진학률도 이제 여성이 남성을 추월한 지 좀 이제 10년 정도 됐고, 여러 가지 입시계 그리고 고용률도 20대 여성의 고용률이 20대 남성을 추월한 지가 또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뭐냐면은 여성의 학력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여성의 발언 세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집을 고를 때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소위 말하는 각종 인프라가 구비된 슬세권의 인기가 과거보다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직주 근접도 여성의 학력, 고용률이 올라간다는 건 결국은 결혼을 해도 맞벌이를 할 비중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게 된다는 건 의미하는 건 결국은 직장에 근접한 주거지 인기가 더, 예전에는 남편만 직장을 다녔다면 이제 남편 아내가 다 직장을 다니는 비율이 올라가고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직장에 가까운 주거지가 더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직주 근접, 그다음에 대형병원 입지, 확정된 미래로 봤을 때 그런 입지가 좀 더 인기를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전월세 집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지금부터 나는 좀 부동산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면 좋을 게 뭐가 좀 있을까요? 결국은 자기 성향을 찾아 나가는 게 먼저 같거든요. 데이터로 갈 것이냐, 아니면 뭐 활동적으로 몸으로 뛰는 걸로 갈 것이냐, 걸어 다닐 것이냐. 결국은 어느 쪽이든 본인이 선호하는 성향은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두 쪽을 모두 시도해 보시고 마음에 맞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그쪽으로 이제 파고드시면, 즐거우면 피곤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 자기에 맞는 방향을 선택하시면 그쪽으로 파고드시면 충분히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성향이 파악됐어요. 그럼 예를 들면 데이터를 보는 사람이다. 네. 데이터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데이터를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가장 쉬운 건, 제 예를 들자면 저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있는 월별로 나오는 그 인허가 물량이나 착공 물량을 보거든요. 그 인허가 물량이나 착공 물량이 과거 5년 평균 대비 어떻고 전년 대비 어떻고, 그런 걸 봤을 때 인허가가 많이 됐네, 적게 됐네, 착공이 많이 됐네, 적게 됐네, 이런 부분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되면, 예를 들면 부산은 24, 5, 6년에 입주 물량이 적구나, 나중에 23년이 기회가 될 수 있겠네, 뭐 예를 들면 인천은 지금 입주 물량이 엄청 많은데 25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적네, 광주는 24년부터 계속 적네, 뭐 이런 것들이 쌓일 수 있거든요. 입주 물량을 가늠할 수 있는 착공 물량, 인허가 물량을 좀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서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공급 측면에서 그렇고, 수요 측면에서는, 왜냐면 자가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수요는 이제 주택구입 부담치가 높으면 수요는 줄 수 있겠네, 낮으면 수요가 늘 수 있겠네. 전세가율도 마찬가지로 전세가율이 낮으면 투자 수요가 적을 수 있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투자 수요가 들어오겠네, 이런 기준을 갖고 그 세 가지 지표를 좀 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적으로는 그런 공급 물량, 인허가 착공 물량, 주택구입 부담 지수, 전세가율,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보다 보면 나는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보는데, 네. 막상 이거를 이제 실전에다 딱 옮겼을 때 틀리는 경우도 있고, 네네. 뭔가 데이터를 잘못 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단 말이죠. 삼토호신 님도 분명히 한 17년 정도 투자하시면서 나는 100% 이 데이터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적용해보니 아니었던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데이터를 볼 때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걸까요? 결국은 이제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죠. 쉽게 말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는. 네. 데이터도 워낙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유주택자면 약간 상승을 가리키는 듯한 데이터만 보게 되는 경향이 있고, 제가 뭐 무주택자라면 약간 하락을 시사하는 데이터를 좀 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중도를 지키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계속 공부를 하면서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으로는 입주 물량이 줄면은 집값이 올라야 되고, 입주 물량이 늘면은 집값은 빠지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실제 시장은 그렇게 안 돌아갔단 말이죠. 2009년부터 13년까지 수도권 입주 물량이 적었을 땐 집값이 빠지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을 때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현상. 왜 집값이 거꾸로 오르지? 입주 물량이 적고 많음이 왜 집값 상승을 할까? 반대로 움직이냐? 이게 굉장히 의아한데, 이러한 부분은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인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현상을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입주 물량이 적어도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전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적어도 집값이 이제 버블이 터져서 내려가는구나. 입주 물량이 많은데 그 전에 입주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상승 동력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많아도 이제 집값이 오르는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이제 부동산 스터디 카페제기 부동산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굉장히 와닿는 게 뭐냐면, 부동산에서 가장 큰 호재는 집값이 많이 떨어진 것이고, 가장 큰 악재는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많은 깊은 걸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도 집값이 빠진 건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빠진 거고 입주 물량이 늘어도 집값이 오른 건 그전에 너무 빠졌기 때문에 저평가됐기 때문에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학습으로 통해서 이제 중간자적인 입장을 좀 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 객관적인 시선으로 지금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예. 아주 객관적인 자세에서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아니면 습관적으로 내가 상승론자라고 생각하면 하락론자의 주장을 좀 눈여겨본다거나 제가 하락론자라면 상승론자의 주장을 눈여겨보고 거기에 좀 스스로 반박을 해보거나 아니네 일리가 있네 이렇게 하는 그런 습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뭐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게 내가 맞는 것인가 되게 마음적으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17년 동안 정말 이 실전 투자자로 있으셨던 삼토시님이 조언, 뭐 격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 월부 팟캐스트 제가 1호 외부 게스트거든요. 제게는 사실은 자부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요. 그리고 월부 옛날에 월부 연말 송년회 때 너나이님이 말씀하신 네. 사회자님 말씀처럼 월부 가족 같다고 얘기해 주신 것도 저는 그 장면이 마치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그 말씀 기억이 깊이 남아있을 정도로 저도 월부에 굉장히 애착이 깊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불러주시고 인연을 맺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시장,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저도 여러 가지 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는 이제 기회는 언젠가는 온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젊었을 때 경험이 나중에 더 피어살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젊었을 때 경험을 안 쌓았고 나중에 경험을 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젊었을 때는 이제 자본이 적기 때문에 실패를 겪어도 극복할 힘이 있지만 늦게 들어가서 이미 축적된 자본을 통해서 실패를 겪으면 그때는 이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사회초년생 때 뭐 주식 상패도 겪어보고 2006년에 어줍지 않게 입지만 보고 샀다가 이제 큰 타격을 보고 그런 것도 사실은 사회초년생이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손실 규모가 나중에 극복할 수 있는 규모였기 때문에 됐지만 그것이 나중에 늦게 경험하면 규모가 커지고 억대 이상으로 벌어져서 큰 낭패를 보면은 그때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이런 공부도 하고 이런 경험을 좀 쌓으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